지난 이야기.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인공지능 로봇 AI의 등장. 인간 대 로봇, 그 대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쟁이라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죠. 핵 무기가 아니라 핵 에너지를 어떻게 무기화하느냐. 전열화학포라고 레일건이라고 하죠. 레일건. 물리학을 뒤집을 정도로 이게 그 먼 거리를 곡선을 안 하고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EMP 그 팔을 비행체에서 밑으로 쭉 깔고 가요. 투사하면서 우와. 지나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젠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드론 기술은 발달해가고 각종 전투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겠죠. 드론이 두 가지가 있죠. 뭐 공중으로 가는 거 하고 요즘 뭐 수중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상용 로봇, 드론이 청소기. 지상용도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이나 이렇게 하는 걸 전부 다 드론이라고 불러요. 아, 그냥 하늘을 날고 있는 걸 드론이라고 하는 게 예, 아니고요. 다 드론이에요. 백회 특집 미래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나 이런 데 시가지에서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걸 벗어서 안에다 던져 넣어버려요. 그럼 지가 딱 가서 중심을 딱 잡고 계단도 올라가요. 무한 궤도로 해서 계단도 올라가서 예전에는 총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 기관총이 달려요. 걔가 보고 레일건까지 장착하면 이제 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004년인가 단돈 $2로 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생겼어요. 오! 이때까지의 드론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밖에서 조종한다고. 건전지. 앞에 조그만 한 서너 살짜리 아이가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격을 분명히 안 하겠죠. 그렇죠. 애니까. 근데 그 애가 다가와서 2,000원짜리 스프레이 라카로 카메라를 뿌려버려요. 카메라. 그럼 그때부터 이 드론은 작동 불능이 됩니다. 그치, 인지가 네. 안 되니까. 이런 일 때문에 많은 군사 관계자들이 뭐에 더 초점을 두기 시작하냐면 AI, 즉 자율 전투 시스템을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스프레이 뿌리면 예. 피하게. 그러지 않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든지 큰 소리가 있어요. 왜 클락션 소리, 아주 귀에 따가운 소리 같은 거 빵 갑자기. 사자후같이. 예,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대단히 그래도 소프트한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 사람 목숨값이 비싸지니까 네. 이제는 기계 스스로 판단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계는 너무 무서운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없다는 전혀 거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진짜 그걸로도 문제가 됐었던 게 무인. 자동차! 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예. 근데 이것 또한 과연 앞에 이제 사람이 지나갔을 때 과연 멈출 수 있냐, 뭐 좌회전할 수 있냐 그런 판단이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시행착오 중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지금 자율주행차가 시험을 해서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뭐 이런 대회가 있고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더 현실화돼가는 겁니다. 내가 자, 무인 그렇다면- 자동차 대회 제가 예. 진행을 캐스터를 한 3년 했거든요. 어. 근데 눈에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는 게 보여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이 지금 현재 무기 시스템에서 미래 무기를 예측해봐라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는 답은 네. 무인화입니다. 6세대 전투기가 이제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뭐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의 완벽한 무인 전투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 진척된 상황을 보면 미 공군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는 얼마 전에 스마트 폭탄의 자율적 투하를 성공리에 시험 마쳤습니다. 두 번째, 미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는 항공모함 이착함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무인 전투기하고 인간이 조절한 유인 전투기하고 붙으면 인간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조종 능력도요. 조종 능력을 떠나서 이 인간은 이거 압력을 못 견뎌요. 그걸 내가 알기로 9지까지 가는 인간은 없다고 알고 있고, 블랙아웃이 올려. 예, 6지만 가도 최상급 에이스예요. 그래서 전투기를 더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송골매가 어디까지 견디냐면 22지까지 견뎌요. 우와, 그럼 기계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와. 한계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중전에서 이런 기동을 못 봤잖아. 예를 들어 전투기가 이렇게 날라온다. 우린 이거 못 봤죠. 못 봤죠. 근데 무인 전투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월남전 때부터 이 드론을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1950년대가 되고 60년대가 되면서 특히 월남전 이후에 어떤 전파 전자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사람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뭘 가장 먼저 했냐면 구축함에 무인 헬리콥터를 설치합니다. 드론이죠. 드론이네. 여기다가 어뢰를 달아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면 거기까지 날아가서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본 해상 자위대한테 막 선전을 합니다. 야, 이거면 끝이다. 우리 거 사라고. 너네하고 우리만 쓰는 거다. 이게 또 약하잖아요. 너하고 나만이야. 우리만. 우리만 하는 거야. 그렇지. 한정판. 왜냐면 에디션. 일본이 전자기술이 또 그게 앞서 있었거든. 아, 그래서 제휴를 약간. 그 왜 반도체 같은 거 옛날에 미국 미사일에 들어간 반도체가 전부 일제 부품이었어. 여기에 일본이 홀라당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줘. 그래서 구축함도 딱 해서 이걸 딱 했어요. 실전에 투입을 해봤다고. 훈련에 딱 떴어. 잘 떴어. 와 박수 치고 난리가 나. 잘 떠서 100m 날아가다 계속 꼬라박는 거야. 바다에. 왜? 왜 그러냐? 아직 그때는 전자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냥 바다면은 그냥 야 바다인가 보다 하는데 의외로 수만 가지 전파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배 한두 척입니까? 하늘에서 비행기 날아가면서 통신하죠. 이런 전파가 가득한 공간에 얘가 떴더니 전파 그 필터링 시스템이 아직 부족해서 막 꼬라박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전파 전자 기술이 급격하게 80년대 이후에 발달을 하면서 90년대부터는 제대로 된 드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코소보 전쟁 때도 쓰였고 그 다음에 뭐 걸프전 때도 쓰였고. 이게 활약을 합니까? 그럼요. 우리가 가장 극적인 활약이 프레데터라고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프레데터입니다. 아, 저 뭐야? 네. 무인 정찰 시스템이에요. 얘가 뒤에 제트 엔진이 아니고 네. 터보 프롭이에요. 그런데 채공 시간이 24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벽한 스텔스 기능이거든요. 저게 지상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크다라는 느낌인데 사실 앞서서 박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작게 만드는 것이 또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커 보이죠? 네. 일단 하늘에 뜨면 잘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나요. 자, 근데 이게 정찰기로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때부터 생각이 납니다. 여기다 미사일을 달아볼까? 달아요. 예. 프레데터에. 예, 답니다. 달아서 알카에다 간부가 타고 가는 자동차를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서 바로 제거시킵니다. 실제 그런 네. 성공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프레데터를 개량한 애가 나오죠. MQ-9 리퍼라고 해서 그 리퍼 같은 경우에는 약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1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달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퍼 한 서너 대만 띄워놓으면 공중에 감히 적 지상 부대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한 개의 부대가 그냥 그렇죠. 잡기도 힘들어요. 예, 너무 소형이라. 그 다음에 또 이 정밀한 추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타격이 가능해요. 와. 저것도 사실 처음에 논란됐었죠. 그렇죠. 킬러 로봇 이전에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마주보고 써서 죽이면 그건 뭐 아름다운 건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공포 때문에 그런 거 예, 같아요. 그런데 드론으로 이제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정당한 건가? 또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만드는 게 인도주의적인 거냐 잔인한 거냐? 보이게 하면 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지금 계속 이걸 운용을 하는 병사가 쉽게 말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비행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있다. 그럼 엔터키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그러면 무섭네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죄책감을 덜 느낄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도 있죠. 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소보 전쟁 났을 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드론 아니라 어떤 레이더 유도 이런 시스템이 극도로 발달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막 2차 대전 때처럼 전투기를 폭격기를 몰고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들어가서 타격하고 돌아왔다.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난 쟤랑 싸운 거야. 근데 코소보 때 드론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도 무기가 발달하니까 아침에 다른 데서 떠가지고 네. 코소보 영내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공중에서 쏘면 이제 크루즈 같은 거 쭉 날아가거든요. 그럼 자기는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적진에 간 적도 없어. 네. 공해상에서 쏘고 네, 가니까. 공해타에서 쏘고 돌아와서 영화 보고 이제 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종사들이 갑자기 이게 이상한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랑 치고받고 싸웠으면 죄책감이 없는데 그냥 공중에 붕 떠서 내려서 자기는 집에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내일 오후에 다 출근 공중에 뚝 땄다 내려오고. 그때 나온 말이 출퇴근 폭격이었어요. 네. 사람이 그럼 마주보고 총 쐈을 때는 죄책감이 없어요. 뒤에서 쐈어.
하늘에서 쐈어요. 죄책감이 생겨요. 이 트라우마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절묘한 타협점이 나와요. 뭐냐면 이 드론에도 AI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대신 공격 승인만 인간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킬러 로봇 AI 문제를 비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또 그런데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명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만약에 이 드론이 아이언맨처럼 돼서 내가 수트를 입고 공격을 받아도 안 다치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나를 향해 총을 쏘면 그 적을 공격하면 좀 그렇게 덜 느낄까요? 방금 말한 부분에 그런 있어서는 부분이에요. 조금은 그러니까 좀 가라앉죠. 그런 문제를 어떤 분이 봤을 때는 분노할 수 있어요. 기계가 인간을 직접 알아서 죽이느냐. 근데 그 어떤 드론을 겪어봤거나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오히려 나에게 차라리. 면책이 된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주행할 수 있는 뭐 이제 지상용 드론, 지상용 로봇 같은 거. 근데 이런 지상용 로봇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무기가 옵션을 많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 쉽게 말해서 터미네이터 같은 안드로이드형 로봇입니다. 무서워. 자, 그럼 기술이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안드로이드 기술이 왔냐라고 했을 때 보스턴에 있는 한 D라는 회사인데 키 188에 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는 거의 완벽한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 중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인간형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냐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답이 뭐였냐면 일단 이런 주행형 로봇에 비해서 훨씬 더 무기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가 그렇잖아요. 상황에 맞는 무기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추어진 무기들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따로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하고 똑같이 인터넷에서 돌았죠 한번. 네 발 달려 뛰는데 동물의 몸짓을 빅독이라고 해서. 똑같이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저거 좀 낭비일 수 있어요. 그냥 바퀴로 굴려도 충분히 다 가는데 왜 굳이 그 광선검 만들듯이 동물을 만드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군사용만이 아니에요. 네 발로 뛰고 사람하고 똑같이 걸고 움직일 수 있는 관절과 근육을 만들면 이게 그대로 인간에게 쓰여질 수 적용이 있어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족을 다는 분들이 의족이 아니라 로봇 다리를 해서 뛸 수도 있는 거고. 빅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용으로는 부적합 판정이 났죠. 왜냐하면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빅독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재해 현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퀴 달린 주행용 로봇은 큰 단점이 있어요. 험지 돌파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네 발 달린 동물형, 견마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견마형 로봇은 인간하고 똑같이 험지를 같이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재해 현장에서 무너진 돌덩이를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데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현대의 기술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일은 많았잖아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고 그거보다 뒤처진 집단이 있다. 이것은 1, 2년 내에 개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1000년의 기술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기술이 정말 발전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 전쟁 억제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것도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인데 걸프전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번이 월남전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 월남전에서는 미군이 물론 기술력이 압도했지만은 당시 미국의 무기 수준이라는 거는 정글이라든가 자연적인 은폐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군 총이 사거리가 좀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다고 한들 보이지 않는 적은 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게릴라전이나 정글을 이용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걸프전은 정글도 아닐 뿐더러 걸프전 단계에 오면 그런 자연적인 제한을 이겨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기술이 앞섰다 안 앞섰다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어떤 기술이냐? 벽 뒤에 있는 적을 볼 수 있는 기술이냐 없는 기술이냐? 땅속에 있는 적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기술의 차이예요. 어쨌든 정말 그 이야기가 가슴에 정말 와닿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현재로 이관이 돼서 아예 현실이 돼버린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드론 부대도 뭐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나요?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율이잖아요. 군의 자원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군 자원이 부족하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휴전선은 155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인 감시 시스템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그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드론의 대단한 위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번 2018 동계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드론으로. 아, 오륜기 만든 네, 거? 오륜기도 만들고. 사실 민간용 드론이 그 정도 발전했다는 건 지금 군사용 드론은 엄청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민간 기술보다 한두 발짝 앞서가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때 핀처라고 하는 저 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같은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나 이런 데서 항상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이스라엘제가 실제로 많아요. 이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군보다 훨씬 앞에 저 드론들이 가고 맞아요. 있어요. 꼭 군견처럼 이렇게 군견처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퍼라고 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네. 9mm 권총을 장착하고 조그매졌어요. 잘 안 보여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런 조그만 드론이 어떤 뭐 갈대밭이나 밀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근데- 전쟁터에서는 늘 폭음 이런 게 네. 나기 때문에 모터 소리 정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쟤만 단독으로 작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중에 드론이 또 떠 있어요. 네.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이 관측한 정보를 쟤한테 계속해서 전송해 줍니다. 밀밭 안에 있으면 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공중에서 받은 데이터를 정확히 수신하고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드론이 전송한 정보를 지금 저런 바이퍼 같은 드론들이 보고 네. 보이지 않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정확한 그렇죠. 드론끼리의 그 연계 네트워크가 작전이죠. 돼요. 네트워크. 벌떼 드론은 뭐예요? 이 최근에 벌떼 드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체가 하나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수십 개 이제 자드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드론이 문제가 아니라 6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종하는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약 12대에서 6대까지 드론형 스텔스 전투기가 공동 작전을 합니다. 여왕벌 시스템인데 이게 다음에 가면은 드론 여왕벌이 여왕벌이 드론 드론이 벌떼를 조종하면 이게 이제 진짜 로봇 시대로 그러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적재할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이 좀 한정이 되고 막 이러는데 드론이 여왕복 드론이 일꾼 드론들을 데리고 다닌다면 이건 그냥 몇 대를 더 증축하느냐만 결정하면 얼마든지 대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쪽이 여왕벌 드론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나가야 되는 공군 전투기 전부 다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쟤를 격추시킨다 한들 네. 저쪽에선 인명피해가 없어요. 진짜 눈 하나 깜짝. 기계는 얼마든지 찍어내면 돼요. 더 무서운 건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죠. 로봇하고 인간이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터미네이터에는 피할 구석을 하나 만들어놨죠. 지하에는 못 들어온다. 근데 지하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기는 소형화가 무서운 거라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지하 아니라 땅속 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자칫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균형이 깨져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전 제일 두려운 게 이게 저런 어떤 강력한 기술을 통해서 힘을 가졌을 때 정당한 결정을 하는 집단이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그거죠. 그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와요. 인간 사회에서 응.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땅속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결국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이 없고 욕심이 없는 기계한테 맡기자. 이런 논리가 스카이넷에게 있는 우리를 거죠. 예. 조종시키게 하자. 그런데 이제 그거 그게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기계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요. 감정이라는 거는 이게 별개 다른 작용이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감정으로 표현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울고 웃고 안 한다? 할 수 있죠. 기계도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모든 명분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 너무 지금 공해가 심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AI가 생각을 했어요.
환경을 해치는 가장 나쁜 존재가 뭐냐? 인간들이다. 당연히 인간이지 뭐. 그러니까 인간을 쓸어버리는 거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AI의 공통점이 뭐냐면 학습형 로봇입니다. 학습형이에요. 얘는 자기한테 입력돼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현상을 보고 얘가 학습을 하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자칫 소프트웨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장보다 더 무서운 게 욕구가 생길 수가 있다고. 아, 기계. 그게 절대 감정이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성적인 욕구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맙시다. 그건 왜죠?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 근데 거죠? 오늘 바로- 특히 그렇죠. 백회 회식이 그런데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논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찐다거나 나는 토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늘 즐기기 위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당신은 고기를 먹지 마. 당신은 고기를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 이씨 어떠한 그럼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얼마 전에 모 채널에서 뭐 공학 뭐 이쪽의 전문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도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의지를 갖는지를 모른다. 근데 어떻게 로봇이 의지를 갖느냐? 로봇이 의지를 가질 확률은 비행기 부품을 전부 다 분해해서 자루 속에 넣고 흔들었을 때 비행기가 탄생할 확률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인간이 어떻게 의지를 갖는지 모르는데 로봇가 의지를 안 가질지 어떻게 예상하느냐? 라는 반박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뭐 내과학자는 아니지만 네. 저는 이게 100% 설명은 안 되겠지만 의지라는 부분도 결국 우리가 땅을 파야 된다. 땅 왜 파요? 우리 그냥 멧돼지 잡아먹자. 근데 사람이 땅을 파요. 다 파게 됐어요. 왜? 파는 게 힘든 거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생존하는 얻어지는 게 좋았거든요. 네. 굉장히 논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복하니까 그걸 우리가 의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하.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행동이에요. 아. 땅을 안 파면 우리는 굶어 죽거나 더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아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누가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눈꺼풀이 좀 흐려지겠지. 아하. 이런 생각하고 누가 먹어요. 그렇죠. 그냥 반복적으로 아하. 먹고 거기서 포만감을 느끼면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계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 행동, 의지적 행동을 기계도 할 수 있다는 그- 겁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쭉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인간이 살아남아야만 하는 판단,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게 누적이 돼서 당연스러운 감정으로 그럼요. 보이게 됐다. 네. 충분한 그 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근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엔 우리가 과거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험 단계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영화 속에서 미리 볼 수 있는 예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한번 거꾸로 1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언을 어떻게 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됐느냐 한번 본다 그러면 그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영화가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 백투더퓨처의 미래가 2002년, 엄청나죠. 2005년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대에서 그냥 과거로 이제 한 거고 정말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줄 베르너라고 공상 SF 소설의 원조죠. 100년 이후의 세상을 예언한 것. 해저이 말리슨. 그렇죠. 맞죠? 예. 근데 그분이 뭐를 예상했어요? 상당히 뭐 많이 했어요. 해저 이말리 잘 아시겠지만 네. 거기 노틸러스호 같은 맞아요. 거죠. 이게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맞아요. 그 배 이름을 딴 거예요. 맞아. 이 양반이 활약한 게 19세기 말인데 네. 당시에 제임스 카메론이죠. 그러니까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있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트륨 수은전지. 근데 이런 게 진짜 있나? 엔진을 수중에서 못 돌리니까 네. 배터리 힘으로 가야 네.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전기를 모을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네.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웬만큼 과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배터리의 힘으로 물속에서 간다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한 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전지라는 게 내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이게 불과 얼마 후에 1차 대전 때 잠수함이 출현하면서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전지가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예상해서 전기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생각했다는 게 정말 탁월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진짜 유명해진 건 지구에서 달까지인데 달나라에 가는 이야기예요. 이론이 뭐냐면 거대한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포탄으로 쏜다는 거였어요. 달을 향해. 사실 아폴로 우주선 같은 것도 내내 달까지 추진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기권을 벗어나면 끌려서 갔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탄이 끌려서 갔다가
달을 한 바퀴 돌아도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발사 장소가 플로리다예요. 이야.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아,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 와 진짜 미래를 갔다 온 거 아닐까? 요즘에는 이제 영화가 많이 이런 걸 보여줬는데 아까 제가 제임스 카메론이나 조지 루카스 얘기했었고 또 하나 정말 소름 끼치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하나 있었죠. 누구요? 스탠리 큐브릭의 1969년작 2001 오디세이에 보면 태블릿 PC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태블릿 PC 쓰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식사하면서 옆에 뭐가 하나 놔져 있어요. 태블릿 PC 거기서 무슨 화면이 나오고. 우와.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정작 진짜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사실 난 그거보다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줄 베르너가 1863년에 이미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그 에어컨, TV를 다 묘사했어요. 글로요? 네, 그림 속에서. 봤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미래에서 아, 온 게 예전에 있는 예전에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미스터리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 갔다 왔다라는 얘기. 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분 얼굴 잘 보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 백투더퓨처의 그 박사님하고 좀 약간. 근데 그러면 줄베르는 그런 영감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아 지금 우리에겐 되게 당연한 일이지만 네. 아, 진짜 소위 우스갯소리로 미래에서 온 게 아닌 이상 봤어.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SF나 제임스 카메론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추격하는 방법이 그 에디슨이 말한 대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인간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사실 고대 로마에도 있어요. 에? 로마의 에어컨이 그렇죠. 그 몇천 년 전. 벽돌로 건축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 네. 나와서 좁은 공간에 지으려니까 고층 건물을 지었어요. 고층 건물을 지어놓으면 제일 문제가 환기가 안 돼 사람이 네.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로마 애들도 그러니까 필요를 낳는 거죠. 네. 고층 건물이란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환기가 안 되잖아요. 네. 벤츄리 현상을 이용해서 네. 위에서 사- 바람을 받아서 돌게 하는 돌게 거군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고 자연 순환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엄청 시원해요. 터키에서 봤었죠. 그때. 예, 그 지금 로마에 가도 있어. 저기 로마에 근데 가도 그거 있는데. 저희 현대식 건물에 아프리카하고 이런데 사실 전기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게. 낙후돼 있으니까 한 디자이너가 건축 디자이너가 그럼 전기를 쓰지 않고도 여기를 시원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건축 기술이 지금 그런 건데 이게 수천 년 전 로마에 있었다고요? 로마의 그 고층 건물에 가서 보시면 지금 왜 그 중앙 집중 난방 할 네네. 때 환기 구멍 그 뒤에 건물 헐면 그 공기 다니는 통로 네.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요. 그걸 전기가 아니라 자연 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풍이 부니까 이쪽 방향으로 대류 해서 현상이랑 설치를 하면 이런 걸 이용해서 엄청 시원해요. 제가 오늘 같이 갔던 분이 당신 건물보다 시원하다고.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줄 베르노도 그걸 찾아간 거죠. 물 속에서 싸운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 때도 나오고 다빈치한테도 있어요. 줄 베르노는 그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뿐이죠.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약간 더 들어가서.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뭐 미래 예언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문과적 상상력과 예. 이과의 기술. 저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근데 아니 실제로 상상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네, 맞아요. 공포가 극대화된다는 얘기. 왜냐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상상을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무조건 상상이 아니라 거듭 말씀이면 인간의 있는. 필요를 쫓아가는 상상. 필요를 뒤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와 상상 얘기 재밌는데 이거 뭐 미래 예측 또 더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저 그림인가요? 예. 언제 때 그림인가요? 이 19세기 독일 유명한 초콜릿 공장 할데브란트사가 상상한 21세기를 묘사한 카드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첫 번째 보면 네. 저게 소방 호스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예, 장면인가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아, 고층 건물이 생기니까 호스를 타고 공중으로 떠서 뿌리는 거죠. 지금 드론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아파트가 지금 커지니까 고층 진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저기서 필요를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소방관이 고층 빈대를 진압해. 고가 사다리 차 나오고 고압 분수 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소방관한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라서 물을 뿌리는 것을 묘사한 거네. 저거 지금 나왔잖아. 왜 등에 메고서 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 고장이 나면 바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럼요. 실용화가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사실 그거 60년대인가 70년대부터 나왔어요. 나오게.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드론 택배를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저거 완전히 저건 드론 이미 택배죠. 아마존에서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영화. 홈시어터. 네. 저게 이제 맞네. 여기 빔이에요, 보니까 빔. 잠깐만. 그리고 저 앉아 있는 사람이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잡고 있는 그죠? 거죠? 뭘 자꾸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죠? 아, 영상 통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영상 통화! 통화예요. 아, 맞아. 영상 통화예요. 통화네요. 네. 추금기하고 영화기는 나왔거든, 영사기는. 네. 거기서 확대를 해서 아, 영상 영상 통화를. 통화. 저거 지금 마지막 건 로봇 청소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로봇 청소기. 약간 러프하지만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보세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언제 만들어진 카드라고요? 이게 19세기 독일에서. 200 몇십 년 전이네. 그렇지. 와. 밑에 거는 증기기관차가 그 주상복합 건물을 끌고 이동하는 건데. 요즘에 아. 저 분야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앞서 있죠. 저 하울에 움직이는 성 아닌가요? 그렇죠. 저게 사실 지금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디어를 바다에다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실행 중이죠. 거대한 크루즈선을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가 세계를 떠다니죠. 와. 멋지다. 공해상으로 가면 어차피 돈 낼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국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세계 국가가 이런 게 없어지고 EU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세계가 통합이 되면 바다에서 저렇게 떠다닐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예요? 건설 현장인 것 같은데. 자동 이거 저기 자이언트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네, 크레인 같은 거예요. 와. 현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반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대형 거죠. 네,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운반하는 그 크레인을 19세기에 이미 정확하게 똑같아요. 지금 저 모습은. 마지막 사진은 뭔가 좀 무서워요. 믹서기에다가 책을 막 집어넣고 있어요. 네, 갈고 있는데요. 네, 저 책의 지식이 저기 머릿속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간다는 컴퓨터를 조합한 이게- 컴퓨터 학습 시스템. 영화에 무의식일 때 지식을 교육을? 집어넣는. 아, 그게 뭐냐면 데몰리션 맨. 데몰리션맨. 잠들어 있을 때 사람의 두뇌에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중고등학생분들이 근데 그거 원하는 거 실제로도 아닐까요?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잠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잠 많이 자는 놈이 제일 똑똑한 세상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 저는 기억이 나요. 지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주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뚱뚱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 아니십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하고 뭐 씻고 먹고 이걸 모두 이 자리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게 근데 지금 저 돼지 사육장에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노동도 안 하게 되고 결국 맡기게 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다. 직장도 없고. 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터졌어요. 독일의 신발 공장에 직원이 10명이에요. 맞아요, 로봇이 다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 삼선사에서 만든. 그러면 인간이 이제 뭐 해요? 네. 방금 사실 그게 옳은 말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집 주고 네. 이런 좋은 가구 주고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다 움직이고 건물 다 통제되고 놀 거 게임할 거 다 주고 네. 그럼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그게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미 영화로 몇 편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와, 여러 편 나와요. 끔찍해. 매트릭스도 그거고요.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네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네가 살도록 해줄게. 왜? 뇌에다가 그 신호만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요. VR이 그렇죠.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VR이 수트로 개발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실험 단계에 거치고 있어요. 이 피부의 그 감각까지도 다 느끼게 해주는 수십억 명이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기계는 그냥 관리만 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좀 공포스럽잖아요. 뭐 내가 무슨 진짜 사육되는 거냐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인간 보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좋다고 선택할 사람도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죠. 돈 내고 비행기 타고 멀리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바로 그곳으로 갈 수 맞아. 있다 그리고 하니까요. 바로 가는 거 싫어요. 여행의 기분이라는 게 그거 준비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능하니까. 근데 대신 이것도 문제가 그렇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인데 과연 몇 명이나 이걸 즐길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AI가 골치 아픈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인구는 1억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AI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1억 중에 한 명으로 뽑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기술을 뭔가를 개발했을 때 항상 미래를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쭉 발전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69억은 없애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저 그림 같은 것도 저 때도 똑같았는데 저거는 지금 행복한 카드 위주로 만든 거고 네. 저 때도 비관론자들 상당히 많았어요. 아하. 우리가 한 가지 측면으로 편향돼서 사고 가면 다 극과 극을 사고 하게 되는데 살아가는 사람은 중간을 살게 되죠. 로마인들이 갈리아를 지배했을 때 학살도 하고 뭐 많이 죽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이런 논리를 갖고 갈리아를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니네는 다 없어져야 돼. 이러진 않았어요, 진짜로. 이게 대의명분으로 삼지는 않았거든요. 중로는 아니었다. 예,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좀 지금 폭력적인 수단을 쓰긴 하지만 쟤들이 우리 문화로 들어오면 훨씬 행복할 거야. 그리고 해외 혜택을 베푼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갈리아 사람들 중에 그 혜택을 보고 성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왔느냐? 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니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긴 했지만 우리가 너희를 차지하면 더 행복해지겠지. 뭐 로마 사람들은 같이 살거나 아니 뭐 니들을 다 없애버리면 행복해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세상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면 기자님께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미래에 전쟁이 일어난다. 인공지능, 그 무인 이쪽과 인간이 싸운다. 누가 이깁니까? 해보나 마나죠. 인간이 이깁니까? 인간이 패배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개발하지 맙시다.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현실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사실은 미래 전쟁하면은 약간은 이렇게 공상과학의 공포를 느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미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 사이버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전쟁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미래 전쟁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격을 당한 적이 있고요. 있죠. 그리고 사실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사이버 전쟁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이미 우리는 가상 공간을 현실에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를 처음 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잘 이해를 못했어. 이게 뭐야? 두세 번 봐야 예, 저도 이해하는. 그랬었어요. 오하, 난 한 이게- 번에 이해했는데. 잘하셨어요. 이게 현실과 가상 공간이 나누어진 영화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서야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한 어찌 보면 암울한 이런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가상 공간이라는 데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에 정말 많은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상화폐. 예. 그렇다면 이 가상 공간에 돈이 모이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갈등이나 대립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일어났죠. 네. 근데 이런 범죄 그리고 이런 전쟁, 사이버 전쟁을 통해서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금액이 구체화도 있었죠. 그때 피해가 엄청났었죠. 방송, 금융기관.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도 전투 중이잖아요. 하고 있죠. 예, 디도스 그래서, 방어 예. 계속 하고 있죠. 미국에 있는 기업의 10%가 디도스 공격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에 10만 달러 피해를 봤다는데 저거 분명히 최소- 공개 안 된 수치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전쟁이 앞으로 엄청난 큰 전쟁이 될 거예요. 은행을 털어가도 저렇게 쉽게 털어갈 수 있는 은행 강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버는 그게 없네. 보통 우리가 가상화폐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화폐도 90%가 가상으로 발행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누가 현금 예, 많이 들고 다녀요? 그렇죠. 다 그냥 가상으로 예, 예. 결제. 그렇죠. 가상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달러를 찍어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네. 1억 달러를 찍어내기로 했어요. 그 1억 달러를 전부 다 지폐해서 발행하냐? 아닙니다. 아, 했다 치고가 있어요? 90%가 가상으로 숫자로 아. 존재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10%도 안 되고요. 요즘엔 뭐 3%라는 얘기도 아, 있고요. 일단 찍고 그것을 어느 은행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은행에 얼마가 올라갔다가 아니라 찍었다 치고 얼마 올려가 맞습니다. 90%가 예, 넘다고요? 숫자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봐요.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했던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가상화폐 공간은 지금 관리 주체가 없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지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3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3조 달러요? 네. 미국 내에서 있는 그러니까 사이버망을 이용하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그 평균을 내보면 보통 1분당 $1,000씩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그 보안이 필요 없게 만든 것이 사실은 한참 이슈가 됐던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네, 블록체인 예.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발전만 한다면 더 이상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게 언젠가 기가 막힌 자물쇠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이건 없을 거라고 네. 생각. 뭐이 금고가 나오면 더 이상 안 된다. 군사용과 민간용 기술이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자물쇠 기술하고 열쇠 기술은 같이 가는 그래요? 거지. 그렇죠. 그게 다른 창과 게 아니에요. 방패죠. 그 자물쇠를 수천만 개로 날아갔는데요. 똑같아요. 아니, 물론 답은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전쟁 어떻게 될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AI, 무인 이런 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미래 전쟁 분명히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기계가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 전투뿐만 아니라 지휘, 통제까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전쟁의 양상으로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박사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의미의 전쟁. 예를 들면 뭐 강대국과의 전쟁이냐, 제국주의 전쟁이냐, 식민지 전쟁이냐 이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의 추세를 봐서도 강대국과 강대국의 전쟁은 결국 못하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강자와 약자의 갭이 완벽하게 벌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가느냐. 분명히 이제는 약자가 더 이상 덤빌 수 없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투로는 절대 덤빌 수 없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세계가 안전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를 믿을 것도 없고 인간을 믿을 것도 없고 결국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만 인간이 상상 초월하게 발달한 기계와 로봇 무기를 통제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지능적 측면이 아니라 체제적인 문제에서 결국은 세계 보편적인 민주화의 확산이 결국 인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될 거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의 발달, 뭐 인간의 어떤 과학 능력의 발달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체계, 뭐 이런 것들, 생각의 발달이 오히려 전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좀 극악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할 것이냐. 극악하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극악하게 행복한 세상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회 특집으로 미래 전쟁에서 미래 전쟁을 다뤄드렸는데요. 이 미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있는 거고요. 100회 동안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토크멘터리 전쟁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본방사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전국시대 일본의 내전은 더욱 격화되고 드디어 새로운 일본 영웅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일본 전국시대 3탄 야망의 기지개. 교토를 들어갈 때 나름 명분이 있어요. 내가 가면 이거는 찬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 돼. 아무도 안 불렀는데 가면 관동 삼국지 하고 있는 동안 네. 중앙에서 우리가 먼저 가자.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와리를 침공하는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부나가 군대는 약 한 2천에서 3천. 10분의 1도 안 되네. 네. 천하가 오다 노부나가의 편입니다. 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스다이라 다케치오인데 얘가 누구냐면 훗날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때부터 행동대장으로 도쿠가와 그렇죠. 이에야스와 미카와 가신단이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을 때까지 도쿠가와는 배신을 안 합니다.